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지난 2005년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최종 결론이 오늘 내려집니다. 13년 만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후 2시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최근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결을 계속해서 지연시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확정 판결이 늦어지는 동안 원고 4명 가운데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 고노 외상은 일본 기업이 패소할 가능성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끝난 얘기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입니다. 코스피 2000선이 결국 어제 무너지면서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고 있지만 유독 우리 증시의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을 두고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1도까지 내려갔고 파주가 영하 3도 등 일부 내륙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가 추락한 사고 현장에서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탑승객 189명 가운데 생존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기체 결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속해서 미뤄졌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드디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13년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할아버지 등 4명은 지난 2005년 일본 철강회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고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춘식 할아버지를 제외한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이 재판을 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3년이나 계속된 재판이 어떻게 끝을 맺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도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신일본제철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낸 건 2005년입니다. 일본 법원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우리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맡긴 겁니다. 13년 만인 오늘 오후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사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앞서 2012년 대법원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일철주금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차일피일 미뤄져 왔습니다. 내가 지금 98인데 너무 오래 사네. 너무 오래 사네. 여러 걸 저럴 걸 밖에 그냥 시켜놓고 어서 죽고 싶은데 그거 안 된대. 오늘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지도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12년 판결에서 일본 법원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충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당시 입장을 다시 확인할 경우 징용 피해자들 상당수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전망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미 끝난 얘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노 외상은 패소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오늘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패소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인데 청구권은 이미 끝난 이야기라는 겁니다. 고노 외상은 또 한국이 나름대로 국가로서 일을 하라는 것 외에 달리 할 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쿄신문은 배상 명령이면 한일 관계 타격이라는 제목으로 배상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한일 관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배상 명령이 내려지면 청구권 협정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극우 성향 산케이 신문은
배상 명령이면 한일 관계 악화라는 제목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강제징용 재판이 미뤄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이후 두 번째로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5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큰데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JTBC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제 조사에선 변호인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임 전 차장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 외엔 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가 따로 꾸려질지, 설치가 된다면 시점은 언제일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최장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임 전 차장은 다음 달 15일이 기한입니다. 이 기간에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없는 판사들로만 재판부를 꾸릴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특정인들의 선택으로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라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정치권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중국 북부 지역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의 수은주가 올가을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대관령과 파주가 영하 4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일부 내륙 지방은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이 10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종일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다만 공기는 맑습니다. 중국 북부에서 밀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입니다. 구름이 지나는 충남과 호남에는 오전과 낮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에도 북극의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습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미국에서 또 발생한 총격 사건 소식입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파티를 하던 LA 인근 클럽에서 7명이 다쳤습니다. 학교에서도 있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주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또 다른 학생에게 총격을 가해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나이트클럽에서는 헬로윈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로스앤젤레스 동부 리버사이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7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격은 현지 시간 29일 새벽 3시쯤 클럽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목격자는 10발 정도의 총성이 울렸고 자동 화기를 쏘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총격범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갱단 조직 간 다툼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같은 날 노스캐롤라이나주 고등학교에서도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총격은 오전 7시 15분쯤 샬럿 남동부에 있는 버틀러 고교에서 일어났습니다. After a short time, we were able to determine that the suspect, who is also a high school student, was in custody by the school resource officer. 목격자는 학생 2명이 학교 식당에서 다투다가 1명이 총을 꺼냈다고 전했습니다. 총에 맞은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 간 일어난 총격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차별 총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미국을 향하고 있는 중미 이민자 행렬을 막기 위해서 미국 국방부가 현역병 5천 명을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계획을 했던 1,000명에서 5배나 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이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심재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한때 7,300명까지 늘어났던 1차 캐러밴 규모는 현재 4,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2차, 3차 캐러밴이 조직되면서 그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 국경에 가장 근접한 캐러밴의 경우 1,600km를 더 가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멕시코 정부가 이들에게 임시 신분증과 일자리 기회를 주겠다며 망명 신청을 권유하고 있지만 캐러밴의 목표는 미국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결국 캐러밴의 북상을 막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곧 현역병 5,200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1,000명이 국경에 배치될 계획이었는데 5천여 명으로 병력 규모가 늘었습니다. We will deploy over 5,200 soldiers to the southwest border. That's in addition to the 2,092 that are already employed from our National Guard, Operation Guardian Support.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윗에 캐러밴은 미국 국경을 넘지 못한다. 이건 우리나라에 대한 침입이다. 우리 군대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추가 병력은 현지 시간 30일부터 배치됩니다. 이들과 캐러밴이 충돌하면 크고 작은 불상사가 불가피합니다. 이미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에서는 무단 진입을 시도하는 2차 캐러밴 가운데 20대 온두라스 남성이 고무총탄을 머리에 맞아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주말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긴 이탈리아 소식인데요. 특히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도심의 75%가량이 물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물이 어른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고 건물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폭우와 강풍으로 이탈리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동부의 수상도시 베네치아는 폭우로 최악의 침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매년 늦가을과 초겨울에 조수가 높아져 도심이 정기적으로 침수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조수가 해수면이 156cm까지 급상승하면서 도심의 75%가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베네치아의 주요 교통수단인 수상버스 운항이 중단됐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산마르코 광장도 폐쇄됐습니다. 베네치아 재난당국은 범람 수위가 베네치아와 피렌체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지난 1966년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부 칼라브리아주의 크로토네에서는 악천후 속에 하수도 긴급 공사를 하던 인부 등 4명이 산사태로 매몰돼 숨졌습니다. 수도 로마 인근 해안가와 토스카나주 엘바 섬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선박시설 등 구조물들이 파괴됐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오늘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납니다. 남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미국의 제재 예외 인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렘린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문제가 북한과 러시아 양국의 현안으로 올라와 있다며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또 침범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6번째입니다. 국방부는 주한 중국 공군 무관을 불러서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웅진그룹이 코웨이를 다시 사들이기로 하면서 지금 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 경영 위기로 2013년 1월 사모펀드에 넘겼다가 5년 9개월 만에 다시 인수를 한 건데요. 기업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어제 코웨이 주가는 25%가량 하락했고 웅진은 장중 한때 20% 넘게 상승했다가 7%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내 공기업에서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리 의혹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올해 정규직으로 바뀐 5,500여 명 가운데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98명인 것으로 나타나서 또 논란인데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경마가 열리는 날에만 경마장에서 일을 하는 경마 지원직이었습니다.
법인 분리가 의결돼서 한국철수설이 다시 불거진 한국GM의 카잼 차장이 어제 국감 자리에 나와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연구개발, R&D 직원은 고용을 100% 승계할 것이라면서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부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레일러에서 1톤 철제 와이어 2개가 떨어졌습니다. 뒤따르던 차량 10여 대가 손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음식점 건물 1층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위층에 사는 주민들이 대피했고 창고에 있던 집기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배우 김주혁 씨, 오늘이 일주기가 되는 날이라서 추모 목소리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오늘 비공개로 추모식을 진행합니다. 경상북도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엑스포에 북한 예술공연단을 초청하고 북한에서 엑스포를 공동으로 여는 방안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온몸이 흰 알비노 다람쥐가 발견됐던 설악산에서 이번에는 흰 담비가 발견이 됐습니다. 한계령 근처 무인 카메라에 찍힌 모습 보시고 계신데요. 나타날 확률이 10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역시 길조로 여겨집니다. 네,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 오늘 분수령이 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 대토론회를 갔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집단 행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 간담회도 오늘 열려서 유치원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일대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을 짓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오늘 있는데요. 이곳을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합니다.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오늘 세미나를 열고 지난 9월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두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괜찮다 하셨던 분들도 오늘만큼은 겨울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초겨울 추위가 오늘 절정인데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0.7도까지 떨어졌고 설악산은 무려 영하 8도, 대관령은 영하 4.5도, 또 경기 파주와 경북 봉화는 영하 2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계절을 한 걸음 앞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주말부터는 다시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내일부터 조금씩이나마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에는 대부분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과 수원 지역 등 곳곳 첫 얼음이 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시기였고요. 한편 전국 맑은 가운데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방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도, 대전 2도로 중부지방에서 추위가 강하고요. 또 북한도 함흥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곳곳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서울이 10도, 광주와 대구가 14도 등 평년 기온을 5, 6도 밑돌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북한도 평양이 최고 10도, 중강이 6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찬 기온은 강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집안에서 3살 아이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헬멧이 녹아내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소방대원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소방 헬멧이 그을려 새카매졌습니다. 반듯한 면은 녹아내려 울퉁불퉁하게 변했습니다. 그제 오후 5시 18분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의 한 빌라 4층에서 불을 끈 박동천 소방장의 헬멧입니다. 박 소방장을 비롯해 홍천소방서 소속 대원 6명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거실과 베란다 양쪽으로 불꽃과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관창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화재가 너무 거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들은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집안에 3살 된 정모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아기가 만 6살 아이가 있고 뜨겁고 좀 화상을 입어도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헬멧이 녹아내리는 화염을 견디며 안방에 쓰러져 있던 정군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정군은 연기를 마셔 의식까지 잃은 상태였지만 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구조해 지금은 일반 병실에서 무사히 회복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와 김 씨 동생의 공범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법률 전문가를 동원하고 CCTV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수사팀도 투입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와 김 씨 동생의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 경찰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와 교수 등 법률 전문가 7명을 동원해 공모 여부와 관련한 법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의혹과 함께 당시 김 씨 동생의 행동이 이른바 부작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걸 뜻합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3곳에 당시 현장 CCTV 분석도 맡겼습니다. 추가로 CCTV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형사들도 투입했습니다. 김 씨 동생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최근 전국 초중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면 해체 공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기관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부실 감독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 교육기관들은 자신들의 건물 성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취재진이 조사해봤더니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학교 대신 면사무소 식당으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도 2달 넘도록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이게 된 것은 우리 학교가 지금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잖아. 빈 교실에는 성면에 노출됐을 학생들의 소지품을 비닐로 쌓아 놓았습니다. 내진 보강 공사를 한 이 학교 교실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학교의 성면 해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양평교육지원청입니다. 취재진이 해당 지원청의 성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2013년 성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관리대장을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성면 관리인도 두지 않았습니다. 집주 담당자가 해놓고 인지가 안 됐던 거죠. 학교 성면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성면안전관리법을 어긴 겁니다. 문제는 이 교육지원청만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전국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193곳에 성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보공개 청구해봤습니다. 현재 성면이 남아있는 건물은 56%, 108곳이었습니다. 양평교육지원청처럼 성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곳만 3곳에 달했습니다. 성면 관리대장을 작성한 나머지 교육지원청 105곳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의 관리대장입니다. 성면 자재를 사용한 위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1층과 2층 모호하게 작성했습니다. 이처럼 위치 작성 방법부터 어긴 곳이 32곳이었습니다. 성면 위험성을 평가하는 점수를 낮추려 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인데요. 선풍기나 에어컨 등이 있는 곳은 성면이 날릴 우려가 있어 유해성을 1점씩 줘야 하지만 모두 0점을 줬습니다. 유해성 점수가 높으면 추가 조치를 세우고 관련 자재도 제거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성면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고 한 지원청에 직접 가봤습니다. 성면 자재를 사용한 천장 곳곳이 깨져 있는 등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성면 피해자를 산업 분야별로 분석한 2015년 자료에 따르면 교육 서비스와 공공행정업에 종사한 사람만 52명입니다. 결국 부실한 성면 관리가 교사와 학생은 물론 교육 공무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결국 2,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22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코스닥은 타격이 더 컸습니다. 외국인들에 이어 개인 투자자도 팔자에 나서면서 하루새 5%나 급락했습니다. 개장 직전 정부는 5천억 원의 증시 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미중 무역 갈등과 경기 둔화 등 겹겹이 쌓인 악재에 불안해진 투자자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53% 내린 1996.05로 마감했습니다. 2016년 12월 7일 이후 22개월 만에 심리적 저지선인 2,000선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5% 넘게 내린 629.7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오전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증시 안정자금 5천억 원을 조성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장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반 상승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선 뒤 장 막판 내림폭을 키웠습니다. 기관 투자가가 주식을 사들이며 방어에 나섰지만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공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새로운 악재는 없었지만 미중 무역 갈등과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몇몇 증권사가 최악의 경우 1900선도 무너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자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정부는 세계 증시 변동성에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는 건 불가피하지만 최근의 하락폭은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기초 체력 역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튼튼하므로 이번 조정 국면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아시아 증시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2.36%, 일본 니케이 지수는 0.16%씩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주식시장이 이처럼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의 전망과 남은 변수들도 궁금해집니다. 안태훈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어제 코스피가 2,0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불안감이 크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는 외국인들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는 개인들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서만 4,8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앞서 이태경 기자의 리포트로 보셨듯 새로운 악재는 없었습니다만 미중 무역 갈등과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장중 코스피 지수가 2,000선 근처까지 오자 공포감에 주식을 내던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니까 우리 증시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경제 여건, 이른바 펀더멘털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 동아시아 증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홍콩, 중국 등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률이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는 아무래도 수출 중심이라서 무역 분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가량이나 차지하고요. 퍼센트지로 보면 24.8%고요. 지난해 기준입니다. 또 이 가운데는 중간재 비중이 높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수출길이 막힌다면 우리에게도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증시 자체가 외풍을 많이 타는 구조입니다. 신흥국 중에선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아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큰 데다 거래도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네, 앞으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많은 분들의 최대 관심사인데 예측이 쉽지는 않죠. 네, 일단 어두운 전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흔히 불확실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증시의 하락폭을 키울 수 있는 변수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대체로 다음 달 코스피가 195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또 최악의 경우에는 저점을 1850까지 보는 곳도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꼽히는 주요 변수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다음 달 6일이죠. 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예상대로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각각 장악할 경우에 주식과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이는 재정 지출 확대나 감세 등의 경기 부양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금리 문제와 관련해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 다음 달 29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의가 열릴지 또 열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미국 금리가 변수라고 했는데 이번 증시 급락 상황이 다음 달 우리 기준금리 결정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네, 다음 달 30일에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어제는 그런데 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방 압력 그 요인이 좀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부 같이 보고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결정까지는 아직 한 달가량 남았지만 국내 경기 둔화에 증시 불안까지 겹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살펴봤습니다만 너무 어둡게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후 5시쯤 발표가 됐는데 연간 누계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단 기간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정부는 수출 품목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다변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서 선전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시 변동성 확대 시에 금융시장과 관련된 위기 대응 비상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상황을 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나치게 불안감만 갖지 말고요. 차분하고 면밀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동차 금속 내장지에 검은색 칠을 하는데 제대로 안 된 부분은 구두약을 발라서 눈가림했다. 부품 공장의 작업자가 JTBC 취재진에게 털어놓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비에 젖으면 상하기 쉬운 이 같은 눈가림 부품은 국내 1위 업체인 현대차의 LF 소나타 썬루프에 장착돼 팔렸습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길쭉한 막대를 잡고 검정칠을 합니다. 천으로 문질러가며 몇 번씩 바릅니다. 이 금속 막대는 현대차 LF 소나타의 썬루프 프레임 부분입니다. 그런데 검정통에 든 건 자동차용 페인트가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는 구두약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달 현대차의 협력업체 내부를 찍은 겁니다. 차 선루프의 한쪽 임시 눈가림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색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검정색 구두약을 칠해 눈속임했다는 겁니다. 다시 칠을 하는 것보다 구두약을 바르는 것이 손쉽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전용 제품이 아닌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칠이 안 됐을 경우 비에 젖으면 상하는 등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런 부품은 적어도 올해 초부터 하루 약 300개가 생산됐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도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험하는 영상이라면서 불량 제품은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런 눈가림 부품인지 모르고 납품받아서 썼고 그 사실을 이제야 확인했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철저하게 조사해 재발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이 지난해 말에 소속 변호사 등에게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라고 독려했다는 의혹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당시 통과가 됐었는데 이에 반대한 의원들을 후원하라고 했다는 건데요. 먼저 강버들 기자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 지난해 12월 8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얻으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는 조항을 삭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변협 끝까지 항거하고 이번 폐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 9명만 반대표를 던져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이후 김 회장이 반대 의원들을 9명의 의인으로 부르며 변협 임직원들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후원금 기부를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JTBC와 만난 변협 관계자는 의원 이름과 금액까지 정해주며 돈을 보낸 뒤 알려달라고 거듭 연락을 해와 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 의사에 반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또 업무와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내도록 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JTBC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대한변협을 직접 찾아가고 휴대전화 등으로도 연락을 했지만 김 회장은 일정이 많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렇게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서 후원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던 소속 변호사들은 후원을 실제 했는지 확인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업무나 고용관계 등을 이용해서 마음에 없는 후원금을 내도록 하면 현행 정치자금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이어서 김선미 기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협회장과 나눴다는 메신저 내용입니다. 협회장은 우리를 도와준 구인의 의인 국회의원들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문자를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이어서 A 의원에게 돈을 후원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며칠 뒤 해당 변호사가 후원금을 보냈다고 하자 얼마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어 협회장은 후원했는지를 또다시 물었고 변호사는 이미 후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 변호사도 100만 원을 보냈다는 증빙 자료를 협회장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반면 변호사 중 일부는 후원금 얘기를 듣긴 했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 정도로 말한 걸로 기억한다며 후원금을 낸 사람도 자발적으로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 분수령을 맞게 될 날입니다. 유치원 총연합회가 오늘 대토론회를 열고요. 집단 행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감에 나온 유치원연합회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제도가 그동안 없어서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는 말을 해서 또 질타를 받았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교비를 잘 못 썼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벌어진 근본 원인은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법규가 제정되지 않으면 아마 다음번에도 제가 의원님을 뵀었을 때 지금과 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 등 제도가 없어서 생긴 일이었던 겁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던 모든 비위와 이런 것들은 회계 시스템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예요. 지금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복잡한 게 필요해요? 용도 목적 외로 쓰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만 제대로 하셔도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립이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부족할 때 많은 유아교육을 책임졌습니다. 국공립화가 비중이 높고 거의 의무교육화되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높나? 전 견강부회식으로 이렇게 새길로 빠지는 데는 정말 탁월한 재주가 있으신 것 같고요. 한유총 측은 모든 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도 했습니다. 인물을 살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 이렇게 일하는 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30명 데리고 인건비를 못 받아가는 원장도 많이 있습니다. 한유총 측은 대토론회는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집단 행동이 임박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유치원 설립자의 비리를 교육청에 고발한 유치원 원장이 해고가 된 곳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는 유치원 문을 닫겠다고 통보도 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학부모들은 당장 방법이 없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치원 설립자가 자신의 비리를 고발한 원장을 해고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올 초 고용된 해당 원장은 유치원 지원금 착복 등 설립자의 비리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옆에 있는 학원과 옆에 있는 어린이집에 나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집행한 그 급식들이. 조사에 나섰던 교육청은 일부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3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러자 설립자는 학부모들에게 폐원 통보를 하고 급기야 지난 주말 원장을 해고하겠다는 통신문까지 보냈습니다. 교육청이 폐원과 원장 해고는 불가하다고 밝혔는데도 이를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나올 테니까 해고됐어요. 김춘경 교육장님이
이곳 외에는 아이를 보낼 방법이 없는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만둔다고 하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이미 여기에 선생님들이랑 임미애 원장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정말 그만 힘들고 싶어요. 설립자가 폐원으로 으름장을 놓는 사이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상처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드루킹 측은 김 지사가 보낸 기사에는 AAA라는 표기를 달고 우선적으로 댓글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시간 가까이 진행된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섭니다. 내용에 대한 판단은 저는 지켜보신 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 지사는 특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측근이자 서육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박모 씨는 드루킹이 김 지사로부터 받은 기사 링크엔 AAA라는 표시를 해뒀다고 했습니다. 당시 김경수 의원이 보낸 기사를 우선적으로 작업하라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또 김 지사가 보낸 기사들은 드루킹에게 조치 상황을 보고했고 드루킹은 이를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진술만으론 김 지사가 보고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와 드루킹 둘만 있는 자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자 둘리가 시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도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또 이미 2016년 여름부터 킹크랩을 만들고 있었다면서 외부인에 불과한 김 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개발할 수 있었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주윤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의 강제 입원은 형수가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서 주변에서는 하루 종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50대 남성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섭니다. 형님에 대한 강제 입원은 우리 형수님께서 하신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오늘의 이 조사로 더 이상 이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경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혐의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를 부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조사에 포함됐습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 수사팀에 전달한 뒤 수사관의 질문에 진술서로 대체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가 이뤄진 분당경찰서 주변에서는 하루 종일 지지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집회 도중 이 지사 지지자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법원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두 지사는 각각 댓글 조작 공모와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그리고 두 사람은 정치적 위기를 어떤 식으로 정면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14시간 가까이 재판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얘기부터 해보죠. 네. 김 지사 법원에 출석하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여유로운지는 모르겠지만 담담한 모습은 초지일관했다. 특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특검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았던 게 8월 17일이거든요. 그로부터 2달 반쯤 지났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드루킹 관련으로는 처음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사실은 이제 특검 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고 주장도 일관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경남지사를 맡고 있는데 거의 한 600km를 왕복해야 되는 여정을 일주일에 최소한 1, 2회 정도 네. 재판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도정에는 좀 불가피한 차질이 있겠습니다만 드루킹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 때와 아마 똑같은 자세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드루킹의 측근 박모 씨입니다. 필명은 서육인데 그렇습니다.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구체적인 증언들을 계속했어요. 네, 느릅나무 출판사죠. 여기가 네. 경공모의 산채라고 불리던 곳인데 그곳에 아예 기거를 하면서 자금 관리와 함께 일을 다 돌보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증언을 했냐면 결국은 김경수 지사가 약 7만여 건의 이제 기사에 대해서 URL을 보내면 거기에 지금 118만 건의 댓글이 달렸고요. 네. 8천만 개가 넘는 이 공감, 이 비공감 이것이 이제 다 마킹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의 대부분을 김경수 지사가 지시한 기사 URL에 따라서 드루킹이 이걸 AAA라고 표시했다고 어제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리플 A죠.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텐데 그렇게 표시가 된 것은 즉시 경공모 회원들에게 전달이 돼서 댓글 작업이 수행된 것으로 마치 댓글 공장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 지시자는 김경수 지사였다라고 하는 이제 취지의 증언을 어제 했습니다. 네, 특검 조사 때부터 공방이 치열했던 부분입니다. 2016년 11월 9일 네. 바로 그곳에서 그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이 시연됐는지 또 그 그렇습니다. 시연을 김 지사가 봤는지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어제 쟁점이었습니다. 네, 서유기 박 씨는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했죠. 네. 분명히 김 지사가 참석을 했고 이 브리핑을 하기 위한 예행 연습까지 한 상태에서 킹크랩 극비라고 하는 문서가 나오자 드루킹은 모두 다 내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둘리라는 또 이제 아이디를 쓰는 우모 씨만 남아서 시연 조작을 이제 담당했고 나머지는 다 나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서유기 박 씨는 시연회 자체에 참석한 인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이 자신이 보고 들었다고 이제 전원을 네. 진술한 셈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경수 지사 측은 이제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김경수 지사의 논리는 이제 신빙성이 떨어진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드루킹이 지금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견된 메모 등을 보면 오히려 드루킹 일당이 지금 이 입을 맞춘 정황들이 있다. 그렇다면 진술 자체가 바뀌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도 어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는지 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됐었던 김무선 씨와의 스캔들 이 부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김무선 씨와의 스캔들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부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허위 사실 공표한 것이다라고 고발한 측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친형 문제도 마찬가지로 부인을 한 게 허위 사실 공표로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성남시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 이런 혐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남시장이 맡고 있는 성남FC의 구단주 그 역할상 기업에 이제 160억 원에 달하는 광고비 명목의 돈을 끌어들인 것이 이게 뇌물죄와 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등등해서 6가지 혐의가 이제 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몇 가지를 빼고는 대부분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괴롭혀왔던 혐의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한 10시간 정도의 고강도 조사를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경찰에 출석할 때는 인생지사 세우지마, 사필 규정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점심 식사를 하러 밖에 나왔을 때도 뭐 이제 조사는 다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만 그러면서도 경찰 수사에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경찰에 대해서는 비판을 계속 해오고 네. 있죠. 배우설도 이제 이야기가 됐었고 또 촛불로 탄생한 정권의 경찰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 경찰이 수사를 해야지 왜 정치를 하는가 이런 또 이제 불만도 나타냈습니다. 이 중요한 대목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무법인을 수임했어요. 네. 이 화우라고 하는 법무법인인데 이 5대 이 대형 로펌안에 들어가고 형사소송에 능한 법인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제 로펌까지 동원이 됐을까? 또 경찰은 왜 변호사 자격을 이제 가진 경찰 4명까지 투입을 했을까? 법리적인 공방이 그렇게 이제 치열한 것인가, 많은가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증폭시키고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제 어제 하루 출석해서 모든 걸 끝나겠다고 했는데 이 재출석은 하지 않겠다고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 추가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거든요. 어제 하루에 모든 것들을 다 소명했는지 이것은 뭐 경찰의 입장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변호사 출신 경찰관 4명을 포함한 전담팀을 네. 꾸렸는데 재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 수사를 이어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면 조정을 해야 될 네.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더 밝혀야 할 혐의가 짙은 대목이 있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또 이제 뭐 강제적인 소환 검토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치달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 10시간 동안 얼마큼 소명했는가의 문제가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세간에서 궁금해하는 대목들은 해경군 김 씨는 누구인가? 네. 과연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가 아닌가? 또는 전 운전기사인가 아닌가? 이런 이제 또 관련된 의혹들이 남아 있고요. 또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보도했던 뭐 조폭 연루설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 잔여 또 이슈들이 남아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과연 이게 조기에 대응을 해서 다 종료시킬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경수 지사는 법원에 출석을 했고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는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뭐 두 명의 지사가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정치적 위기 두 사람 어떻게 돌파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다 집권 여당 소속의 민주당 소속의 광역지자체장입니다. 경남을 맡고 있고 경기도를 맡고 있죠. 네. 이재명 지사가 이 도지사의 1시간은 1,300만 시간에 해당한다. 도민들의 시간이다. 이렇게 어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건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목되는 점은 어제 바로 그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찌 보면 이제 집권 여당의 차기 대권 주자, 잠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안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문제인데 사안 자체는 특검을 거쳐서 기소가 된 김경수 지사의 문제가 더 중대해 보이는데 네. 사실 언론의 관심은 이재명 지사 쪽에 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대부분은 개인사입니다. 여배우와 과연 과거에 사귀었었는가 하는 스캔들, 또 가족사의 문제 이런 것에서 비롯됐는데 이재명 지사가 좀 굉장히 오래 묵은 문제들을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다 보니까 도지사가 돼서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이렇게 이제 한 덩어리로 뭉쳐진 큰 사안들을 대응하는데 얼만큼 이제 수월하겠는가 아니면 이제 또 앞으로도 고초를 겪겠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의혹이 많다는 점에서는 이재명 지사도 고생이 많을 것 같고요. 이게 묘한 게 민주당 내에서의 기류입니다. 네. 김경수 지사는 상당히 좀 이제 거드는 입장인데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친문과 비문에 대한 좀 차이가 있는 것이냐? 사실은 이게 여야의 대립 문제라기보다는 민주당 내 여권 내 지지층들이 친 이재명, 반 이재명으로 좀 나뉘어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은 장외 집회를 방불케 하는 네. 찬반 집회가 같이 열리고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정치적인 대응, 행보 이것을 역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상당히 좀 중요한 태도의 측면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맞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풍 위투의 직격탄을 맞은 사이판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관광객들이 대부분 귀국했습니다. 1,590여 명이 사이판을 빠져나왔습니다. 태풍 위투는 오늘 오전 필리핀 북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판에서 한국으로 떠난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이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한국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어떻게 얼마나 거기 있으니까 좀 힘들지 않았어요? 밖에도 못 나가고. 엄청 힘들었대요. 한국 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밖에서 노는 거예요. 뭐 외교부에서 연락을 이렇게 어떤 문자든 어떻든 간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 문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애들 뭐 수업이나 이런 거. 그렇죠. 다 뺐죠. 지금 다 연락하고. 사이판에서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은 1,600여 명입니다. 지난 이틀간 민항기 5편을 통해 사이판에서 직접 귀국한 사람이 792명입니다. 또 외교부는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군수송기를 통해 799명의 관광객을 사이판에서 괌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괌에서 민간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사이판에 빠져나갔지만 아직 남아있는 한국인들을 파악 중이라며 이들은 오늘 임시항공편을 통해서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이판에 강타했던 태풍 위투는 오늘 오전 필리핀 북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 당국은 산사태와 해일 위험이 크다며 예상 피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에게 태풍과 관련한 문자를 보내고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륙 10여 분 만에 바다로 추락한 인도네시아 라이온 항공 여객기 소식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색 작업이 이어졌고 시신도 수습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고 있던 189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백종원 기자입니다. 기름이 떠있는 바다를 구조선이 수색합니다. 인도네시아 라이온 에어 여객기의 사고 현장입니다. 여객기의 잔해로 추정되는 파편들도 나왔습니다.
라이온에어 J610편은 현지 시간 29일 오전 6시 20분 자카르타 인근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을 떠났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방카 섬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륙 13분 만에 북동쪽 70km 떨어진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이 비행기에 189명이 탑승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추락사고 해역의 수심은 3-40m로 생존자 등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사고기는 보잉 737 맥스 8 기종으로 지난 8월 도입됐습니다. juga ada set scan sonar. Kita akan men-scan dulu finger finder artinya untuk mencari posisi black box. 인도네시아 당국은 탑승객들의 국적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우리 국민 피해는 신고되지 않았고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여객기가 갑자기 추락한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기상 상태도 좋았고 새 비행기이기도 합니다. 기체 결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주찬 기자입니다. 이륙한 지 13분 만에 사고 여객기는 관제탑과 통신이 끊겼습니다. 같은 시각 항공기항로 전문 사이트 레이더에도 여객기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라이온에어는 2007년 7월부터 안전 문제로 9년 동안 유럽 취항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사고기는 보잉 737 최신 기종인데다 지난 8월 라이온에어에 인도돼 현재까지 800시간가량 운항한 새 비행기입니다. 기장은 6,000시간 이상, 부기장은 5,000시간 이상 비행시간을 가진 베테랑입니다. 당시 태풍 등 기상 상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노후 기종이나 조종 미숙, 기상 악화 등의 가능성이 낮게 관측되는 이유입니다. 주목되는 건 운항 하루 전에 있었다는 기체 결함 보고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에드워드 시라잇 라이온에어 회장이 조종사 등으로부터 하루 전 비행기에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아 이륙 전 해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운항 중 갑작스러운 기체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가디언은 조종사가 사고 직전 공항으로 돌아가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추락이란 점 때문에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학교인데 재난 위험 시설로 지정돼 있는 곳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 등의 이유로 보강 공사나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곳들 얘긴데요. 이런 건물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손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남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 건물입니다. 창틀은 뜯기고 벽은 길게 갈라졌습니다. 지어진 지 40년이 훌쩍 넘은 건물인데 지난해 말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아 안전 불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교육부 지침상 올해 안으로 보강하거나 내년까지 철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10달 넘게 문만 잠궈뒀습니다. 대체 공간이 없다고 봐야죠. 거기 건물에 이제 급식실하고 저기 도서실이 있었거든요. 그 특별실도 있었고. 학교는 교육청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부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산 상황을 감안하면 개선까지 앞으로도 2년 넘게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되면 이제 설계하는 것도 한 최소한 6, 7개월 이상 걸리니까 설계하고 지고 하면 이제 공사는 좀 한참 걸리죠.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학교 건물 2개 동은 지난해 정밀검사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안전 미흡으로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을 말합니다. 하지만 등급을 받은 지 1년 가까이 지난 최근까지 이 건물에서 수업을 해왔습니다. 언제쯤 하는 건 모르겠고 지금 한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하는 거.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별관 건물은 준공된 지 50년이 된 올해 결국 철거됐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저 자리에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학교 건물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달 중순까지 신축 건물이 문을 열었어야 되지만 현재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에 해당하는 D등급이나 2등급을 받은 초중고등학교는 전국에 11곳, 건물로는 13동입니다. 2등급 2곳은 모두 사용 중지됐지만
D등급 건물 중에 일부는 예산 등을 이유로 여전히 학생과 교사가 사용 중입니다. 교육부는 D등급 건물의 학교라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고만 하면 사용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등급 지정 후에 2년 안에 보강 공사나 철거가 없으면 수업 장소를 옮기거나 임시 건물을 교실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측이 재난위험시설 지정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11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가정통신문을 조회해봤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거나 공사 계획을 올린 곳은 3곳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급식실 새로 짓고 뒤에 그 건물 오래된 거 있는데 그것도 새로 짓는다 했어요. 사실상 기존 건물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지 않은 겁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이 붕괴된 지 2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안전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었는데요. 재난위험시설 진단을 받은 이 11개 학교도 1년 가까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1차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를 넘겨서 내년 초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직후 11월 둘째 주쯤 열리는 것으로 조율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협상이 날짜는 지금 한 11월 둘째 주쯤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장소는 미국이 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미가 조율을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측 고위 인사가 만나게 되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상대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등 정상회담 준비 문제와 또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 또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을 뒤흔든 범죄자 2명이 현지 시간으로 29일에 각각 법정에 출두했다는 소식입니다. 한 명은 지난 27일 유대교 회당에 총기를 난사해 11명을 숨지게 한 로버트 바우어스인데요. 약 3분간의 법정 심리에서 무표정한 모습이었고 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 명은 연쇄 폭발물 소포 배달 사건으로 체포된 시저 세이약인데 같은 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세이약은 시종 침묵을 지키다가 그의 혐의 사실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렸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이제 19일 만에 공개 활동을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에 또 보도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양강도 삼지영훈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조금 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삼지연 관현악단 극장 시찰 이후에 19일 만인데요. 지연되고 있는 북미 고위급 협상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11월 둘째 주 개최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도 공개 행보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독일로 무대를 옮긴 이청용이 도움 해트트릭으로 부활의 기지개를 켰다는 소식입니다. 이청용은 조금 전 독일 보움의 루르슈타디온에서 열린 얀 레긴스부르크와의 독일 2부 분데스리가 홈경기에서 3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독일로 옮긴 이청용의 독일 무대 첫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청용이 역전골과 쐐기골에 도움을 기록했지만 보움은 두 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겨울옷 필수, 서울 첫 얼음, 그리고 주말 풀려인데요. 그동안 조금 과하지 않은가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은 두꺼운 겨울옷 꺼내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곳곳 영하권의 추위 보이고 있고 서울도 최저 0.7도를 기록, 또 첫 얼음이 어는 등 찬 기온이 무척 강한데요. 다행히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이나마 오르면서 주말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습 추위에 적응이 잘 안 되시죠? 일어났는데 공기 느낌이 너무 겨울이라며 뭔가 다르다고 느끼셨고요. 아침 기온을 확인한 뒤 내가 제대로 본 거 맞나 당황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벌써 이러면 겨울은 어떨지 상상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번 겨울 유난히 길 것만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만났습니다. 한미 간 비핵화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교황의 방북이 가시화된 것도 북한 정권 변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죠. 과연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지, 그리고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들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일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학 박사인 고수석 JTBC 전문위원과 북한 종교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근거로는 사회주의 헌법 제68조에 명기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북한은 종교 근무를 짓거나 종교 의식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종교의 자유는 이까지입니다. 네. 서방 세계가 말하고 있는 선교나 포교, 종교 집회의 자유 같은 경우는 북한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 국가 사회의 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때문이죠. 네,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종교는 아편이다. 이 같은 마르크스 사상이 여전히 북한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종교가 부르주아 지배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집회 같은 경우는 절대 금지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들, 그런 것들은 북한 체제 유지에 도움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씩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외가가 개신교 집안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 김형직, 어머니 강방석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김형직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 꿈이 목사였고요. 네. 강방석의 경우는 아버지가 평양시에서 유명했던 목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김일성 주석이 종교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제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김형직, 강방석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을 중재해 준 사람이 넬슨 벨이라는 평양에 잠시 와 있었던 의료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넬슨 벨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지난 2월에 타계한 빌리 그레엄 목사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아하. 종교의 의미,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종교 본연의 의미를 갖지 않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유일사상 체계 테두리 속에서 제한적이고 한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는 유일사상 체계를 지원하는 수단을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신과 같은 존재고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적은 저작집, 선집, 전집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나 불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최근 지하교회가 번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혹시 비밀스럽게 종교 활동을 이어간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종교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집단적으로 모여서 미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하는 경우는 법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북한의 칠골교회 아니면은 그런 교회 같은 곳에서 성당도 있고요. 예, 성당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예배를 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하에서 활동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매주 토요일마다 생활총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비판도 하지만 상호 비판을 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통해서 지하에서 몰래 한다는 것은 생활총화에서 다 한 번씩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하 활동은 그리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무슨 활동을 한다거나 모임을 가지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법으로 허용하는 범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종교 집회나 활동들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남북 간의 4대 종단 교류 행사도 가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4대 종단 교류 행사에 참석을 하고요. 어떤 활동들을 합니까? 주로 김일성 종합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 남측에서 올라간 그 종교 지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로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스님도 결혼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교 지도자이보다는 북한에서 종교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 내년에 방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황이 방북을 하게 되면 북한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다시 허용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북한 사회를 보면은 그 교황의 방문으로 종교의 자유까지는 접근하지 않을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교황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의미, 세계 정치 지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상이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진정성 있게 들어주고 진지하게 전 세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황의 어떤 역할 부분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와 연결시키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내에는 현재 뭐 카톨릭 사제들도 없고요, 목사도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 뭐 우리 사제나 목사님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사제들이 혹시 뭐 북한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도 없다고 보십니까?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사회적 기능들, 네. 빈민구제나 의료 활동은 북한에서는 허용합니다. 그게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의 본연의 의무, 선교나 포교 이런 부분에서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 정상 국가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싶은 그런 의도가 많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게 더 큰 의미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교황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수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우리 측 기업인들에게 핀잔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 협력을 위한 논의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면박을 줬다는 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선권은 난데없이 그 대기업 총수들 모여 앉아 냉면 먹는 자리에 불쑥 와가지고 정색을 하고 말이죠.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관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한 대기업 총수들이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에게 면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때 불쑥 온 건 아니고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제협력 논의에 진전이 없자 면박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맞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저도 자세하게 제가 듣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북측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더 속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JTBC 김나한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21년까지인 임기를 마치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집권 연정이 잇따라 고배를 마신 뒤 내린 결정인데요. 그의 퇴장은 유럽연합에도 도전적인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Zweitens, diese vierte Amtszeit ist meine letzte als Bundeskanzler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i der Bundestagswahl 2021 werde ich nicht wieder als Kanzlerkandidatin der Union antreten. 메르켈 총리가 18년간 맡아온 기민당 대표직에서 오는 12월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05년 이후 수행 중인 총리직도 이번 임기가 끝나는 2021년 9월까지만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론 어떤 정치적 자리도 맡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독일 최장수 총리 반열에 오를 전망인 메르켈의 조기 퇴장 선언은 최근 치러진 바이에른주와 헤센주 선거에서 집권 정당의 득표율이 추락한 데 따른 겁니다. 2015년 대규모 난민을 수용하는 등 중도 정치를 선보여온 메르켈 총리는 보수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고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민의 우호적인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녹색당을 지지하는 등 좌우파 기성 정당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메르켈의 업적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브렉시트와 극우 세력의 확장이란 숙제를 안고 있는 유럽연합은 메르켈이 사라진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튀니지 수도 튀니스의 한 거리에서 30대 여성이 자폭 테러를 벌였습니다. 폭탄을 소지한 여성은 번화가 한켠에 정차해 있던 경찰차 뒤에서 폭탄을 터뜨렸는데요.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경찰관 8명을 포함해 9명이 다쳤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영화관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나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여성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배후에 누가 있고 어떤 목적으로 테러를 벌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에서 실내 스카이다이빙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치 무중력 상태의 우주선 안에 있는 것처럼 허공에서 환상적인 묘기를 선보입니다. 바레인 잘라크에서 열린 실내 스카이다이빙 세계 대회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240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단체전에 참가한 프랑스 선수들은 잘 맞춰진 군무를 추듯 정교한 동작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개인전에서는 바람을 자유자재로 가르며 아찔한 회전을 선보인 라트비아 선수가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쌓여있는 눈더미가 폭신한 매트리스 같은지 판다들이 이리저리 뒹굴며 신이 났습니다.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성에 첫눈이 펑펑 내렸는데요. 판다들이 지내는 야부리 스키장에 20cm가량의 눈이 쌓였습니다. 도톰하게 쌓인 눈이 판다들에게 익숙했던 놀이터의 냄새를 덮어버렸지만 오히려 새로운 냄새와 새하얀 풍경이 판다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는데요. 신나는 놀이 뒤에는 역시 간식이 빠질 수 없죠. 판다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 포슬포슬 내리는 한방눈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화요일 아침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공립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한 서울시가 2021년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해입니다. 모든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공립, 사립,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밥값 부담을 없게 하겠다는 건데요. 먼저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는 939군데입니다. 2011년 공립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해 지금은 중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20개 고등학교까지 대상을 넓힙니다. 우선 내년에 서울의 9개 자치구부터 시작됩니다. 3학년생부터 시범 실시하고 대상 학년은 해마다 한 학년씩 내려갑니다. 나머지 16개 자치구는 재정 여력이 허락하는 대로 동참해 2021년 모든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학생 1명당 급식 단가는 현재 서울고교의 평균 단가보다 15% 정도 올려 5,406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연간 80만 원 정도 급식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고교 외에 지금까지 대상이 아니었던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도 무상급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교 무상급식은 현재 인천, 울산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입니다. 서울을 포함 광주, 대전 등이 시행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부산, 대구, 경기 등 3곳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이 서울시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들으신 것처럼 당장 내년부터 9곳의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나머지 16곳이 여기서 빠진 이유는 역시 예산 때문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내년에 고교 무상급식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모두 9곳입니다. 나머지 16개 자치구는 2021년까지 미뤘습니다. 여기에는 비교적 재정 자립도가 높은 강남 3구도 포함됐습니다. 보통 예산의 5%인 교육경비 예산을 이미 시설 개선 등으로 쓰고 있어 곧바로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2020년도에 몇 개 자치구가 참여할지는 더 추가적으로 모집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자치구들은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며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급식도 교육의 일환인데 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냐.
서울시 계획대로 초중고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2,208억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급식비 20%는 자치구에서 분담해 서울시는 자치구가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강제하기 힘듭니다. 경제 사정을 따지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도 여전하고 정작 급한 건 학교 환경 개선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전면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부적합한 밸브가 원전의 무더기로 사용된 게 적발돼서 원자력위원회로부터 58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인데요. 이를 확인하지 못한 걸 그저 사소한 실수로 봤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원전에 설치됐다 적발된 부적합 밸브들의 종류입니다.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일반 부품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안전등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원안위는 원전 14기에 설치된 안전등급 밸브 181개에서 열이나 충격 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등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전상 중요한 기기인데다 같은 위반이 오랜 기간 반복됐다며 한수원에 과징금 58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수원의 상황 인식은 달랐습니다. 원안위 결정 한 달 전 한수원 담당 부서가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기며 법무실에 보낸 문건입니다. 공급업체가 발생시킨 부적합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소한 실수, 사소한 부주의라고 규정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고장이 없어 국민과 환경에 피해가 없었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한수원의 이러한 안일한 인식 때문에 원전의 부품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소한 실수로 규정하는 것은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2014년에도 원전 6기의 밸브에서 740여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한수원은 교체 등을 위해 320여억 원을 썼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강원도 춘천에서는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막이 올랐습니다. 개막 전부터 남북 맞대결의 성사돼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경기는 북한이 이겼지만 승패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15세 이하 유소년 축구대회 경기장에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남과 북이 맞붙는 개막전을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흰색 유니폼에 북한 4.25 체육단 선수들이 쉬지 않고 골문을 두드린 끝에 3대1로 이겼습니다. 팀 선수들이 하나를 더 마련해 준 공을 골로 팀이 우승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저로서 기쁩니다. 강원도 대표팀은 전후반 경기 내내 한수위 북한 팀에 끌려다녔습니다. 몸싸움도 세고 달리기도 빠르고 기술도 좋아가지고 좀 막기 힘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뛰어난 북한 선수들의 수준에 놀라긴 관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도 상당히 좋고 기술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날 경기장을 찾은 관중 대부분은 선수들 또래의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북한은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존재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남한이랑 북한이랑 만나서 경기하는 거 보니까 신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마음을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 대표팀은 오는 금요일 결승전에서 다시 만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19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내년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대표팀은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18 아시아축구연맹 19세 이하 챔피언십 타지키스탄과의 8강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대회 상위 4개 팀에 주어지는 20세 이하 월드컵 본선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여자 배구 GS칼텍스가 개막 후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GS칼텍스는 어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디펜딩 챔피언 한국도로공사를 세트스코어 3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남자부에서는 우리카드가 세트스코어 3대0으로 현대캐피탈을 꺾으며 시즌 5경기 만에 첫 승을 거뒀습니다. 주전 세터 이승원이 다친 현대캐피탈은 시즌 첫 패를 당했습니다. 제38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어제 경기도의 종합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 최우수 선수상은
수영에서 6관왕에 오른 정사랑에게 돌아갔습니다. 대회 다관왕으로는 수영 6관왕에 오른 정사랑, 육상 5관왕 유병우를 포함해 5관왕 4명과 4관왕 11명, 3관왕 84명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겨울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오늘 절정인데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0.7도까지 떨어졌고 설악산은 무려 영하 8도, 대관령이 영하 4.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또 그 밖에도 경기 파주와 경북 봉화 등지에서 영하 2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계절을 한 걸음 앞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주말부터는 다시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내일부터 조금씩이나마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에는 대부분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과 수원 지역 등 곳곳 첫 얼음이 얼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국 맑은 가운데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방에 아침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또 약하게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이 1도, 대전이 3도를 비롯해서 중부지방에서 추위가 강한 편입니다. 북한도 함흥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곳곳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이 10도, 광주, 대구 14도 등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5, 6도 밑돌면서 종일 춥겠고요. 북한도 평양이 최고 10도, 중강이 6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찬 기운은 강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지난 2005년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최종 결론이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13년 만입니다. 검찰은 최근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결을 계속해서 지연시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일본 고노외상은 일본 기업이 패소할 가능성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국내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 2000선이 결국 어제 무너졌고 오늘 1996.05에서 장을 시작합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1%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와 정부가 오늘 각각 회의를 열고 유치원 대책을 논의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합니다. 새만금 일대를 태양광과 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오늘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